다 늙어 빠진 몸뚱이 거둬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구해줬다고? 당신은 나를 죽이고 있었어. 새벽 4시 정수는 서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먹물이 묻은 붓을 든 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영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정수의 귓가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말라붙은 붓들이 놓여 있었고 책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존엄이 서서히 파괴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외로움과 괴로움, 그 경계를 넘나들며 보낸 6개월의 시간이 한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로움은 뼈가 시리지만 괴로움은 내 뼈를 깎아 먹는 고통이더군. 정수는 아내를 잃은 지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서재 창가에 앉아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벼루 위에서 먹이 천천히 녹아들고 그 미세한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정수의 삶은 고요 그 자체였어요. 아침엔 차 한 잔을 끓여 마시고 오전엔 서예를 하며 오후엔 옛 경전을 읽었죠. 저녁이 되면 딸 지훈과 화상 통화를 했고 밤엔 라디오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아내가 남긴 빈자리는 컸고 밤마다 혼자 눕는 침대는 너무 넓었죠. 하지만 정수는 그 외로움을 견딜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시간이 온전히 자기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지인이었던 김 목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 교수님, 제가 아는 분 중에 괜찮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나이대도 적당한 것 같고 교양도 있으시고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떠세요? 정수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재혼이라는 것이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김 목사는 끈질겼고 결국 정수는 한 번만 만나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만남의 장소는 한옥 찻집이었습니다. 정수가 도착했을 때 영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63세라고 했지만 그녀는 젊어 보였습니다. 옅은 화장에 단정한 니트티,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얼굴. 목선은 우아했고 손은 희고 고왔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묘한 설렘을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 목사님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듯 낭랑했고 차분했죠. 아, 네, 반갑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영자는 정수의 말을 경청했고 적절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수가 서의 이야기를 꺼내자 영자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예요? 정말 고상한 취미시네요. 저는 그런 품격 있는 거 하시는 분들 너무 존경해요. 교수님은 정말 선비 같으세요. 선비. 그 단어가 정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교수님의 서예 작품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보고 싶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오랜만에 설렘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었죠. 그 후로 정수와 영자는 몇 차례 더 만났습니다. 영자는 매번 정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정수가 권하는 차를 정성스럽게 마셨죠. 두 번째 만남에서 영자는 정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혼자 사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밤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해가 지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수의 손을 살짝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 정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교수님. 저도 밤이 제일 무서워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정수는 이 여자가 자신을 이해한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정수는 영자를 집으로 초대했죠. 서재에 들어선 영자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정말 품격 있는 공간이네요. 이 먹향기, 이 고요함. 이런 곳에서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네. 정수는 그날 영자에게 직접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앉아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죠. 교수님 같은 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남은 인생이 정말 평온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시끄러운 것보다는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게 좋더라고요.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차를 마시고 영자는 서재를 둘러보았습니다. 책장 앞에서 멈춘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이 책들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떤 책이 궁금하신가요? 영자는 노자의 도덕경을 꺼냈습니다. 이 책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수님 목소리도 좋으시지만 가끔은 제 목소리도 들어보세요. 영자는 정수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살짝 맞닿았죠. 그녀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살짝 숙인 목 밑으로 보이는 하얀 목선과 단정하게 올린 머리카락 사이의 잔머리가 정수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정정만 감도는 서재를 지킨 지 2년. 정수에게 고요함은 더 이상 안식이 아니라 서서히 숨을 조여오는 올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영자의 온기는 얼어붙은 대지의 도단한 새순과도 같았죠. 73년 인생을 살며 사별한 아내와도 나눠보지 못한 낯설고도 치명적인 설렘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심장이 비명처럼 맥지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끌림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고립의 늪에서 자신을 건져 올려줄 유일한 구원을 만난 듯한 절박한 환희였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더욱 결정적이었어요. 정수는 오전 내내 서예 작업을 했습니다. 어깨가 뻐근했고 목이 뻣뻣했습니다. 영자가 방문했을 때 정수는 홀로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영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정수의 뒤에 서서 조용히 물었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정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영자의 따뜻한 손이 정수의 어깨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정수의 뻣뻣한 근육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정수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교수님 어깨가 이렇게 딱딱한 줄 몰랐어요. 그동안 얼마나 혼자 견디신 거예요. 영자의 낮은 귓속말과 함께 그녀의 가슴팍이 정수의 등에 살짝 닿을 듯 말 듯 스쳤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이 여자가 자신을 구원하러 온 천사라고 확신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도 교수님 곁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수는 뒤돌아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보였죠. 그날 저녁 정수는 영자에게 청혼했어요. 영자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영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누굴 초대해서 예식장에 서는 건 남사스러운 일이었기에 정수는 식을 생략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간절하게 말했죠. 교수님,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구하고 축복받고 싶어요. 아주 작게, 우리끼리만요. 결국 정수는 못 이기는 척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다니는 작은 개척교회 예배당에 섰습니다. 흰 드레스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영자는 서양 내내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훔쳤고 정수는 그런 그녀가 가냘프고 순수해 보여 마음이 저릿했죠. 몇 안 되는 영자의 교회 지인들이 박수를 치며 소란스럽게 축복을 건넸지만 정수는 그저 허허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것이 고요했던 자신의 서재가 무너지는 전주곡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딸 지우는 해외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지만 화상통화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이제 혼자 안 계셔도 되니까 다행이에요. 정수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자도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지훈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지훈 씨, 아빠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식이 끝나고 정수와 영자는 정수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완벽했어요. 영자는 정수가 서재에서 시간을 보낼 때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정수가 좋아하는 차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저녁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식사를 차려주었죠. 어느 날 아침 정수가 서재에서 먹을 갈고 있을 때 영자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여보, 먹 가는 소리가 참 좋네요. 외롭지 않고 평화로워요. 영자는 정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수의 투박한 손 위에 자신의 희고 고운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자의 손이 정수의 손을 감싸며 함께 먹을 갈았습니다. 정수는 그녀의 체온이 먹물을 타고 자신의 팔로 가슴으로 전달되는 듯한 착각에 빠졌죠. 이렇게 함께 있으니 정말 좋네요. 정수는 행복했습니다. 역시 이 선택이 옳았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너무나 교묘하게 찾아왔습니다. 결혼 2달째 영자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제가 다니는 교회 권사님들이 한번 뵙고 싶대요. 괜찮을까요?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정수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첫 방문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2명의 권사님이 왔고 그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죠.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갔어요. 교수님, 권사님들 어때요? 괜찮은 분들 같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일주일 후 영자는 다시 물었어요. 여보, 이번엔 권사님들이 4명 오신대요. 괜찮죠? 정수는 또 허락했습니다. 4명이 왔고 이번에는 조금 더 시끄러웠죠. 하지만 여전히 견딜만 했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매우 교묘하게 점진적으로 경계를 넓혀갔죠. 4명이 6명이 되고 6명이 10명이 되고 조용한 차 모임이 기도회가 되고 기도회가 찬양 집회가 되었어요. 정수가 처음으로 불편함을 표현한 건 결혼 3개월째였어요. 여보, 손님들이 좀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영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저 혼자 있으면 너무 우울해요. 당신은 서재에서 글씨도 쓰시고 책도 읽으시니까 괜찮으시겠지만 저는 사람을 만나야 힘이 나거든요. 혹시 그게 너무 부담이 되나요? 그 말투에는 상처받은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졌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여보, 제가 이러는 게 짐이 되는 건 아니죠. 저도 제 삶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라는 건 아니시죠?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당신을 위해 이렇게 조용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부족한가 봐요. 정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그녀도 자신의 삶이 있는데. 그날 이후 정수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정수가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죠. 결혼 3개월째 정수의 서재는 더 이상 정수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정수는 평소처럼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벼루 위에서 먹이 천천히 녹아들고 그 미세한 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먹과 물이 만나는 고요한 울림만이 존재했죠. 붓을 들어 한지 위에 첫 획을 긋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쿵쿵쿵. 음악 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정수의 손이 떨렸고 붓 끝에서 먹물이 한지 위에 번졌죠. 정갈하게 그으려던 획이 일그러지며 종이를 망쳤습니다. 정수는 붓을 내려놓고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영자와 그녀의 교회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아니, 부른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요란한 반주가 흘러나왔고 영자는 마이크를 들고 춤을 추듯 몸을 흔들고 있었죠. 정수가 처음 만났던 그 단정하고 우아한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자는 정수를 보더니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여보, 같이 찬양해요. 주님께 영광을.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다시 서재로 돌아와 문을 닫았죠. 하지만 소리는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귀마개를 꺼내 귀에 꽂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음의 진동이 바닥을 타고 올라왔고 영자의 고음 찬양 소리가 벽을 뚫고 스며들었어요. 정수는 붓을 다시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정수가 할 수 있었던 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의 손님들이 돌아갔고 영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죠.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정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내밀며 밝게 대답했어요. 네, 여보. 점심 드실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손님들이 좀 시끄러웠어요. 제가 서재에서 작업을 하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영자는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밝았지만 눈빛은 차가워 보였습니다. 여보,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게 시끄럽다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금만 소리를 줄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 제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교수님은 맨날 서재에만 계시고 그래서 친구들을 부르는 건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불평을 한 것인데 어느새 영자가 피해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여보, 혹시 저랑 결혼하신 거 후회하세요? 제가 기대에 못 미치나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당신 좋아하시는 차도 끓여드리고 조용히 있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살아요. 당신도 이해해 주셔야죠.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그날 오후 정수는 서재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영자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글씨를 쓰면 되지만 영자는 사람을 만나야 힘이 나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정수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영자에게 다가가 사과했습니다. 여보, 아까는 내가 좀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영자는 밝게 웃으며 정수를 안았죠. 괜찮아요, 여보. 여보가 이해해 주시니 저도 힘이 나요. 다음부턴 좀 더 조용히 할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6시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서재에서 나와 현관을 바라보았죠. 영자가 문을 열자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권사님, 저희 왔어요. 어머, 다들 어서 와요. 오늘은 댄스 연습하는 날이잖아요. 댄스 연습이라니.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자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고 곧 거실에서는 신나는 댄스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바닥이 울렸죠. 사람들의 발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영자의 구령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한번. 정수는 서재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죠. 바닥의 진동이 책상을 흔들었고 음악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정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분명 영자는 조용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죠. 밤 9시가 넘어서야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을 바라보았어요. 바닥은 발자국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음료수 캔과 과자 봉지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재밌었다. 정수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까 조용히 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영자는 정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언제 오늘 조용히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다음부터 조용히 하겠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이미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자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 제 말 하나하나를 그렇게 따지시면 저는 정말 힘들어요. 저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죠. 그저 서재로 돌아가 문을 닫았을 뿐입니다. 그 후로 한 달 동안 정수의 집은 영자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아침엔 기도회, 오후엔 성경 공부, 저녁엔 댄스 연습, 주말에는 영자의 교회 사람들이 모여 떡을 만들고 김치를 담그고 큰 소리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정수는 점점 서재에 갇혀 지냈어요. 거실은 더 이상 정수의 공간이 아니었고 부엌조차도 영자와 그녀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식사 시간을 피해 라면을 끓여 먹었고 밤늦게야 조용히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수는 서재 책장을 정리하다가 자신의 변화를 깨달았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붓은 붓거리에 걸린 채 말라붙어 있었어요. 벼루에는 오래된 먹물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으로 먼지를 닦아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서예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지난 한 달간 정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작품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먹을 갈다가도 소음에 방해받고 붓을 들다가도 진동에 손이 떨렸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나무들은 푸르렀지만 정수의 마음은 점점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다시 한번 영자와 이야기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영자는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요즘 집이 너무 시끄러워요. 제가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당신, 또 그 이야기예요? 제가 친구들 만나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싫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너무 시끄럽게. 영자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저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집에서 조용히 앉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숨도 쉬지 말고. 그게 아니라 영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저도 사람이에요. 제 생활이 있다고요. 교수님은 원래 혼자 사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저는 사람을 만나야 살아요. 정수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나도 당신의 생활을 존중하고 싶소.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않소? 매일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자는 정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무 심하다고요? 여보,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너무 지루해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조용하게만 살려고 하세요? 정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루하다고? 네, 솔직히 그래요. 맨날 서재에만 틀어박혀서 글씨 쓰고 책만 읽고 다들 건강 생각해서 운동하고 활발하게 사는데 당신만 그렇게 사시잖아요. 정수는 할 말을 잃었죠. 영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보, 나나 하니까 이 나이 먹고 당신이랑 사는 거지. 솔직히 나 없으면 당신 외로워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세요? 저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사시는 거잖아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자의 말에는 협박에 가까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너무 괴롭히시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영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정수는 거실에 홀로 남았죠.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영자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루하다. 외로워서 어떻게 살 거냐. 생각이 있다.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영자는 처음부터 자신을 속였던 것이라고. 조용하고 품이 있는 척했지만 진짜 영자는 시끄럽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정수를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정수는 서재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평소엔 술을 즐기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술이 필요했죠. 잔을 기울이며 정수는 서재를 둘러보았습니다. 책장 위에는 정수가 평생 아껴온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영자의 화려한 조화와 큼지막한 십자가, 장식품들이 주인이냥 들어앉아 있었죠. 내 글씨들이 언제 내려간 걸까? 정수는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웃으며 집안을 꾸미는 동안 정수의 세계는 소리 없이 지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말라붙은 붓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 정수는 붓을 들어 물에 적셨습니다. 하지만 붓은 이미 굳어버려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붓을 내려놓았죠. 창밖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차가운 달빛이 서재를 비쳤습니다. 정수는 그 달빛 아래서 생각했어요. 외로움을 이기려다가 더 큰 괴로움을 불러들인 건 아닐까? 하지만 정수는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영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외로워서 어떻게 살 거냐? 정수는 두려웠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그 외로움이. 그래서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으며 말이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죠. 결혼 5개월째, 정수는 집에서 유령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정수는 영자가 깨기 전에 일어나 조용히 서재로 향했어요. 그곳만이 유일하게 정수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차를 끓이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일어나면 집안은 다시 소란스러워질 테니까요. 정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뺨은 움푹 들어갔어요. 5개월 만에 5kg이 빠졌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자와 그녀의 사람들이 부엌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많아서 정수는 제때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윤이었죠. 아빠, 저 다음 주에 잠깐 들어가요. 학회 발표 때문에 서울 가는데 이틀 정도 집에 있어도 될까요? 정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딸을 본 지 6개월이 넘었었죠. 해외에서 박사과정을 밟느라 고생하는 딸이 잠깐이라도 집에 온다니 정수는 기뻤어요. 그럼 당연하지. 언제 도착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저녁이요. 아빠,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다. 지윤아. 전화를 끊고 정수는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지윤이가 이틀 정도 집에 올 거예요. 영자는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아, 그래요? 갑자기? 학회 발표가 있대요. 이틀만 있다가 간다니까 알고 있어요. 영자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정수는 그 차가운 반응에 불안함을 느꼈지만 딸을 볼 생각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월요일 저녁 정수는 공항으로 지윤을 마중 나갔습니다. 지윤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정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윤아, 많이 힘들었지. 지윤은 아버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안겼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많이 보고 싶었다. 집에 가자.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지윤은 자신의 유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논문 쓰느라 밤을 새우고 실험 실패로 좌절하고 비싼 물가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지윤아, 돈이 부족하면 언제든 말해. 아빠가 보내줄게. 아니에요. 아빠, 장학금으로 충분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지훈의 야윈 얼굴은 괜찮다는 말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정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자는 고개를 돌렸죠. 왔어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인사를 제대로 받지도 않았어요. 차가운 반응이었죠. 정수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일단 지훈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윤아, 내 방 그대로 있어. 짐 풀고 쉬어. 네. 바빠? 고마워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오랜만에 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영자는 식탁에 앉자마자 차가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윤 씨는 언제 돌아가요? 수요일 아침 비행기예요. 어머니. 아, 그래요. 짧게 있다 가네요. 영자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정수는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습니다. 지윤아, 요즘 논문은 잘 진행되고 있어? 네. 아빠, 다음 달에 초고를 제출할 거예요. 그래, 고생이 많구나. 영자는 반찬을 집어먹으며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유학 가서 고생한다고 하던데, 그래도 해외 나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때는 해외여행도 못 갔는데, 지우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공부하러 가는 거라 관광은 못해요, 어머니. 대부분 실험실이랑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요. 그래도 좋잖아요. 해외 나가는 게 어딘데, 배부른 소리 하시네. 정수는 영자의 말투에서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지훈도 느꼈을 겁니다. 지훈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고 지훈은 방으로 들어갔죠. 밤 10시쯤 정수는 지훈의 방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훈이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나 지금 집에 있어. 근데 좀 어색해. 아빠 재혼하신 분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표정이 너무 차갑고 말투도 좀 그래. 내가 집에 온 게 불편한가 봐.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훈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입니다. 정수는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조용히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수는 지훈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직 자고 있었죠. 지훈은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며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샌드위치 만들어 드릴까요? 그래, 오랜만에 내가 만든 음식 먹고 싶구나. 지훈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부은 얼굴로 부엌에 들어선 영자는 지훈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해요? 지훈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죠. 아, 어머니, 아침 준비하고 있어요. 영자는 지훈에게 다가가더니 냉장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니, 왜 냉장고를 함부로 열어요? 그리고 여기 부엌은 제가 쓰는 곳인데 허락도 안 받고요. 정수는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지윤이가 우리 아침 만들어준다는 건데. 영자는 정수를 쏘아보았죠.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부엌 주인인데 제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열면 어떡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요. 지훈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영자는 그 말에도 표정을 풀지 않고 부엌을 차지했습니다. 지훈은 거실로 나왔고 정수는 딸을 따라 나왔습니다. 정수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어요. 지윤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지훈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제가 조심할게요.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상처받은 것이 역력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수는 서재에 있었고 지훈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논문을 수정하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가 문을 열자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영자의 아들 현우였습니다. 엄마, 왔어. 어머, 우리 아들. 갑자기 웬일이야? 현우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영자는 아들을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은 지훈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현우야, 밥은 먹었어? 아니, 배고파. 엄마, 뭐 좀 만들어줘. 영자는 부엌으로 달려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있던 지훈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지훈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 딸 지훈이에요. 아, 그렇구나. 현우는 무심하게 대답하고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지훈에게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부엌에서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 현우에게 가져다 주었죠.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심지어 갈비까지. 푸짐한 상차림이었습니다. 현우야, 이거 먹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고마워. 엄마, 정수는 서재에서 나와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지훈이 냉장고를 열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화를 냈던 영자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점심 식사 후 현우는 영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지훈과 함께 거실에 남았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말했죠. 아빠, 어머니가 저한테는 너무 차갑고 저분 아들한테는 완전히 다르게 대하시네요. 정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다.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정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훈의 잘못이 아니라 영자의 차별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정수는 우연히 영자와 현우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서재에서 나오다가 방문 틈으로 들리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죠. 엄마, 그래서 말인데, 요즘 주식이 안 좋아서 돈 좀 필요해. 얼마나? 한 500만 원만. 알았어. 엄마가 줄게. 교수님, 그 관리 통장 체크카드로 뽑으면 돼. 정수는 복도 끝에서 그 소리를 듣고 멈춰 섰습니다. 관리 통장 카드라고? 그것은 결혼 초 영자가 제안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보, 귀한 손으로 서야 하셔야 하는데 이런 지저분한 세금 고지서나 마트 영수증 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연금 들어오는 통장 관리 카드 저 주시면 제가 알아서 공과금 내고 식단 챙길게요. 정수는 영자의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학자로서 돈 계산을 하는 것이 늘 번거로웠던 그는 영자를 믿고 카드를 맡겼죠. 문자 알림 서비스는 영자가 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교수님 집중 방해한다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겨버린 뒤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그리고 저번에 사준 시계 진짜 마음에 들어.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해. 그래, 우리 아들 잘생겼으니까 명품이 잘 어울리지. 정수는 서재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번에 사준 시계? 설마 생활비로 시계를 샀다는 말인가? 정수는 기껏해야 몇십만 원짜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현우가 나가며 손목을 올렸을 때 정수는 그 번쩍이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짙은 녹색 다이얼에 금태가 둘러진 한눈에 봐도 묵직한 물건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딸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은 아버지를 방으로 데려가 낮게 속삭였어요. 아빠, 저 시계 혹시 아빠가 사준 거예요? 아니, 나는 모르는 일이다. 아들 기 살려준다고 본인 돈으로 샀겠지. 저 시계 롤렉스 서브마리너예요. 지금 프리미엄 붙어서 최소 2,500만 원은 줘야 해요. 어머니가 그 큰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아빠, 요즘 카드 명세서나 통장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정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죠. 뭐라고? 시계 하나가 2,500? 정수의 머릿속에 해외에서 6달러짜리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던 딸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자신은 딸에게 100만 원을 보낼 때도 영자의 눈치를 보느라
조심스러웠는데 영자는 정수의 연금 통장에서 딸의 2년치 생활비를 한 번에 빼내 아들의 손목에 채워준 것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 카드는 한도가 있을 텐데. 아빠, 체크카드는 통장에 잔고만 있으면 한도만큼 다 빠져나가요. 영수증 날아오는 거 없었어요?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매달 우편함에 꽂혀 있어야 할 카드 명세서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를요. 영자는 정수가 서재에서 먹을 가는 동안 현관문 앞에서 정수의 존엄과 재산을 차곡차곡 가로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요일 아침 지훈이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딸을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훈은 조용히 말했죠. 아빠, 괜찮으세요? 새어머니랑 사는 거 행복하세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는 괜찮아요. 근데 아빠가 불편해 보여요.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지윤아, 미안하다. 집에서 편히 쉬게 해주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게 했구나. 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제가 눈치 보는 거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아빠, 이건 꼭 말씀드리고 가야겠어요. 어머니가 아빠를 대하는 모습, 저는 아무리 봐도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가슴속에 맺혔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냉장고 문 하나 여는 것도 그렇게 서슬퍼렇게 감시하시던 분이 본인 아들한테는 아빠 돈으로 갈비에 제육볶음까지 진수성찬을 차려내더라고요. 저한테는 한없이 차가운 그 눈빛이 그 아들 앞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탐욕스럽게 변할 수 있죠. 더 이상한 건 그 아들 손목에 있던 시계예요. 아빠, 유학생인 저도 그게 얼마짜린지 알아요. 아빠는 낡은 만년필 하나도 아까워하시는데 어떻게 그 아들은 아빠 카드로 그런 명품을 휘감고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정수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딸은 단순히 어머니가 무섭다는 투정을 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존엄이 타인에 의해 철저히 도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카드 내역이랑 통장도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딸의 야윈 어깨 너머로 보이는 공항의 차가운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품격 있는 노교수가 아니라 딸에게조차 보호받아야 할 정도로 무너진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지훈과 헤어진 후 정수는 차 안에 혼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미안했고 그런 여자에게 홀려 제 삶을 망치고 있던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당장 카드 내역과 통장을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때 정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발견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서랍이 있는 안방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카드 명세서 몇 장이 쌓여 있었어요. 정수는 그것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죠. 3월 15일 명품 시계 매장 마이너스 2,300만 원. 3월 22일 교회 헌금 마이너스 500만 원. 4월 5일 백화점 명품관 마이너스 800만 원. 4월 18일 고급 레스토랑 마이너스 150만 원. 5월 2일 주식 증권사 마이너스 1,000만 원. 총액이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생활비 카드에서 말이죠. 정수는 숨이 막혔어요. 이것은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영자와 현우를 위한 사치품 구매 내역이었죠. 하지만 이것만이 아닐 거야. 정수는 딸 지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통장도 확인해 보세요. 옷장 안쪽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비밀번호를 눌렀고 금고가 열렸죠. 안에는 통장 몇 건이 있었어요. 정수는 자신의 노후 자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진동이 어깨를 타고 전신으로 번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친 순간 정수의 시간은 멈춰버렸죠. 8천만 원. 은퇴 후에 안식처가 되어줄 줄 알았던 그 숫자가 신기루처럼 증발해 있었습니다. 텅 빈 잔액란은 거대한 구멍이 되어 그를 집어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죠.
원래 8천만 원이 있던 통장에 이제 10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정수는 통장을 붙잡고 떨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정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자신이 인출한 적은 없었죠. 그렇다면 누가? 영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죠. 그것은 한 달 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났죠. 정수는 소파에 앉아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영자가 놀라 달려왔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답답해. 영자는 황급히 정수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병원 가셔야 해요. 119 불러요? 아니, 잠깐만 쉬면 괜찮을 거예요. 정수는 누워서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영자는 정수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여보, 너무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미안. 하오. 영자는 정수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저 혼자서 어떻게 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죠. 정수는 영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오. 영자는 정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보 통장 비밀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밀번호? 네, 만약 당신이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하면 제가 병원비라도 찾아야 하잖아요. 여보 혼자 계실 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해요? 영자의 말은 일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무서워요.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영자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죠. 알았소. 비밀번호는 5281이요. 5281. 알겠어요. 꼭 기억할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 지켜드릴게요. 영자는 정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 온기에 안도했습니다. 역시 이 사람은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죠. 영자는 정수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얻기 위해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건강을 걱정하는 척 연기를 했구나. 정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분노했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영자는 여전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또 보자. 응, 알았어. 영자가 전화를 끊자 정수는 그녀 앞에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요? 영자는 통장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죠. 잠시의 침묵이 흘렀어요. 아, 여보. 그게 당신이 내 통장에서 8천만 원 가까운 돈을 빼갔소. 맞소.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대답했죠. 네. 제가 인출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급한 일. 대체 무슨 일에 8천만 원을 쓴 거요?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교회 헌금이요. 그리고 현우가 빚이 좀 있어서 갚아줬어요. 주식 투자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현우빚? 당신 아들 주식 빚을 내 노후 자금으로 갚았단 말이오? 그래요. 현우가 제 아들인데 제가 도와줘야죠. 정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 아들을 돕는 건 당신 돈으로 하는 거요. 내 허락도 없이 내 평생 모은 돈을 가져간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오. 영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돈이 많으시잖아요.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고 저는 급한 일이 있었다고요. 내가 돈이 많건 적건 그건 내 돈이요. 당신 돈이 아니란 말이요. 영자는 정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필요해서 쓴 건데 왜 이렇게 난리예요? 정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영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당신 지금 거울 속에 본인 모습이 어떤지 알아요? 나 아니었으면 당신 이 먼지 구덩이 서재에서 벽 보고 글씨나 쓰다가 고독사 있을 사람이에요. 나니까 옆에서 말동무해주고 사람 사는 집처럼 온기라도 넣어준 거지. 정수는 그 비정한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영자는 싸늘하게 덧붙였죠. 이 나이에 재혼해주는 여자가 얼마나 되는데요? 저 아니었으면 평생 혼자 외롭게 늙었을 거잖아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그런 생각이었소? 영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어때요? 서로 필요한 거 채우는 거죠. 당신은 외로움 달래고 저는 안정적인 생활 없고.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시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영자는 비웃었습니다. 나가라고요? 여기가 왜 당신 혼자 집이에요? 우리 법적으로 부부예요. 나도 이 집 지분 있어요. 억울하면 법대로 하세요. 영자는 정수의 노후 자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법적 권리를 운운하며 집을 점거해버렸습니다. 이혼하겠소. 당장 이혼하겠소. 영자는 웃음을 멈추고 정수를 쏘아보았습니다. 이혼 좋아요. 하세요. 근데 교수님, 재산 분할 아시죠? 제가 반은 가져갈 수 있어요. 정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내 돈을 훔쳐가 놓고 훔친 게 아니에요.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법적으로요. 영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정수는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통장이 떨렸습니다. 8천만 원. 정수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통장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 정수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영자의 얼굴이 떠올랐죠.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차를 마시며 나눴던 대화, 서예를 보며 감탄하던 모습.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을까요? 정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도 화가 났죠. 73년을 살아오면서도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다음 날 오전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교수님, 저 민준입니다. 민준. 정수가 20년 전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죠. 아, 민준이구나. 오랜만이다. 네, 교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애들한테 들었는데 재혼하셨다면서요?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재혼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고통스럽게 느껴졌죠. 그래. 민주는 정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민준아, 사실은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좀 힘들구나. 교수님, 제가 찾아뵐까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그래, 토요일 오후에 오렴. 네, 교수님.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쯤 민준이 도착했습니다. 정장 대신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수는 현관에서 민준을 맞이했어요. 어서 와라, 민준아. 아, 교수님.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죄송합니다. 민준은 정수를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수가 많이 수척해졌기 때문이죠.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하지만 민준은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영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 제자 민준입니다. 영자는 무심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수를 따라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닫자 민주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책장 위에 놓여있던 정수의 서예 작품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화려한 조화와 십자가,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붓은 붓거리에 말라붙어 있었죠.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요즘 서예는 안 하세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요즘은 집중이 안 되는구나. 민주는 정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예전에 보던 그 평온한 모습이 아니었죠. 정수는 지쳐 보였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정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사람이 외로움을 피하려다가 더 큰 괴로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아느냐?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처음에는 조용하고 품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 후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자신의 공간이 사라지고 서예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딸 지훈이 방문했을 때 영자가 차갑게 대했던 일.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통장 내역까지. 민주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정수의 이야기가 끝나자 민주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민주는 정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교수님, 일단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더 늦기 전에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수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도와 감사가 담겨 있었죠. 고맙다. 민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민준은 서류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월요일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이혼 소송과 횡령 고소를 동시에 진행 도와드릴게요. 정수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그렇게 하마. 민준이 떠난 후 정수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명함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끝낼 시간이다. 정수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수는 민준의 사무실로 향하기 전 서재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수는 책상 앞에 앉아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 말라붙은 붓들, 굳어버린 먹물, 책장 위에 화려한 조화와 십자가, 장식품들, 그리고 사라진 자신의 서예 작품들.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삶을 잃어버렸구나.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손님 몇 명, 조금 시끄러운 음악, 책장 위에 작은 장식품. 정수는 그것들을 참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하지만 그 조금이 쌓이고 쌓여 결국 정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커튼이 쳐져 있던 서재는 여전히 어두웠죠. 언제부터 커튼을 쳤을까요? 정수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자가 햇살이 너무 강해서 눈이 부시다며 커튼을 쳤고 정수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수는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눈이 부셨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그 햇살 속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살아있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민준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이미 서류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앉으세요. 정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정수 앞에 펼쳤습니다. 교수님, 이것은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횡령 고소장입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리를 바라보았죠. 민준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민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이건 교수님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교수님,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 아내분의 횡령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도 생활비 범위를 훨씬 넘었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죠. 민준아, 고맙다. 정수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에게 소송 통지가 갈 겁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민주는 정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교수님, 힘드시겠지만 견디세요.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죠. 고맙다, 민준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정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마침내 결단을 내렸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영자는 거실에 없었습니다. 방에 있는 것 같았죠. 정수는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에 앉아 정수는 새로운 붓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사놓고 쓰지 못했던 붓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붓을 물에 적시고 먹을 갈았어요. 오랜만에 듣는 먹가는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에 집중했고 붓을 들어 한지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죠. 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수는 영자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나약한 자신과도 끊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서재에서 여러 작품을 완성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죠. 사흘 후 영자에게 소송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서재에 있었고 영자는 거실에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영자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이게 대체 뭐예요? 정수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영자는 소송 통지서를 들고 서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혼 소송이요. 그리고 횡령 고소요. 정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수를 바라보았죠. 당신, 진심이에요? 정말로 저를 고소하시는 거예요? 그렇소. 영자는 소송 통지서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왜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정수는 영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에 동요 없이 차갑게 말했죠. 당신은 나를 처음부터 속였소. 조용하고 품위 있는 척하며 내 마음을 얻었지만 진짜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소. 내 집을 시끄럽게 만들고 내 공간을 침범하고 내 딸을 냉대했소. 그리고 무엇보다 내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비밀번호를 얻어내 매 평생 모은 돈을 훔쳐갔소.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훔친 게 아니에요. 부부 재산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부 재산이라 해도 상대방 동의 없이 가져가는 건 횡령이요. 법적으로 명백한 범죄요. 영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죠. 좋아요. 이혼하시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 없으면 당신이 혼자 어떻게 살 건데요? 외로워서 죽을 뻔한 걸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정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 외로움을 달래준 게 아니오.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안겨줬소. 괴로움. 내가 당신을 뭘 그렇게 괴롭게 했는데요? 정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뼈가 시리지만 괴로움은 뼈를 깎는 고통이오. 나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웠지만 적어도 평온했소. 내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었고 내 공간에서 자유로웠소. 하지만 당신과 함께 지낸 이 6개월은 지옥이었소. 영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옥이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정수는 영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되었고 내 삶이 무너져 내렸소. 서재에서조차 평온을 찾을 수 없었고 서예조차 할 수 없었소.
내 붓은 말라붙었고 내 작품들은 당신의 화려한 장식품에 가려졌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존엄이 무너졌소. 영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소. 그저 내 돈과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했을 뿐이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깨달았소. 영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력? 당신이 나를 위해 한 게 뭐가 있소?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 자신만 생각했소.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주시오.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소. 영자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저 없으면 외로워서 못 살 거예요. 후회하실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혼자 살 수 있소. 당신과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낫소. 정수는 그렇게 말하고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영자는 거실에 홀로 남아 울고 있었죠. 정수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수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정수는 책상 위에 종이를 펼치고 붓을 들어 글자를 썼습니다. 고요함이었습니다. 정수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요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찾게 될 고요함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놓여있던 화려한 조화들, 십자가, 장식품들, 그녀의 옷가지들이 박스에 담겼죠. 정수는 서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의 아들 현우가 집에 왔습니다. 짐을 옮겨주러 온 것이었죠. 현우는 정수를 보더니 인사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수는 거실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자와 현우는 박스를 들고 나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집안에서 영자의 흔적들이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 짐을 옮긴 후 영자는 거실에 서서 정수를 바라보았죠. 여보,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진심이었어요. 교수님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욕심이 생겼어요. 현우 걱정도 되고 돈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정수는 침묵했습니다. 영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교수님. 진심으로 미안해요. 제가 교수님한테 너무 심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오. 당신은 나를 배신했고 나는 그 배신을 용서할 수 없소. 영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시오. 영자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죠. 집안은 조용했고 시계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정수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영자가 놓아두었던 소품들이 사라진 거실, 다시 정갈해진 주방, 고요함이 돌아온 복도.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내 집이 돌아왔구나. 정수는 서재로 돌아가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죠. 정수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늘했지만 상쾌했습니다. 영자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법원에서 이혼 소송과 횡령 고소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민주는 정수에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수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정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 동창이자 오랜 친구인 김 교수였죠. 정수야, 초대장 받지?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학과 퇴임 교수들 모임. 꼭 와야 해. 너 안 오면 섭섭하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간곡함이 있었습니다. 그래, 갈게. 좋아. 그리고 정수야. 부인도 같이 오면 좋겠어. 다들 너 재혼했다는 소식 듣고 축하하고 싶어 하더라고.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 그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서. 뭐? 이혼? 정수야. 무슨 일이야? 정수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랬구나. 미안하다. 정수야. 내가 몰랐네. 그래도 모임에는 나와. 친구들이 너 보고 싶어 해.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혼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토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자였습니다. 교수님, 저예요. 무슨 일이오? 교수님, 제발 부탁이에요.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도 다 갚을게요. 정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됐소. 영자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교수님, 제발요. 제가 현우 때문에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없소. 당신이 한 일은 명백한 범죄요. 영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교수님이 그렇게 나오시는 거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정수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교수님, 오늘 동창 모임 가시죠? 저도 갈 거예요. 영자가 모임 장소를 아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편물 초대장에서 장소와 시간, 참석 명단까지 모두 파악해둔 상태였죠.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왜 거기를?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법정으로 끌고 가시면 저도 교수님 명예를 지킬 생각 없어요. 제가 오늘 그 모임에 가서 다 말할 거예요. 교수님이 얼마나 저를 학대했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말이에요. 정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학대라니, 그런 거짓말을. 누구를 믿을까요? 저는 피해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울면서 말하면 사람들은 저를 동정할 거예요. 교수님의 명예는 그걸로 끝이에요. 정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정말, 그럴 거요? 영자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선택하세요. 고소를 취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오늘 모임에 가든지. 정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계속 말했죠. 고소 취하한다고 약속하시면 저는 안 갈게요. 안 하시면 오늘 만나요, 교수님. 영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붙잡고 떨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죠. 정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영자가 협박을 해?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내 동창 모임에 가서 거짓말을 퍼뜨리겠다고.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교수님, 협박에 굴복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금방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내 명예가. 교수님, 진실은 밝혀집니다. 지금 굴복하시면 계속 협박당하실 겁니다.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다. 고소는 취하지 않을게. 잘 결정하셨습니다, 교수님. 토요일 저녁 정수는 모임 장소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10명 정도의 교수들과 그 배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수가 들어서자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수, 오랜만이야. 자네 재혼했다며? 축하. 미안. 김 교수한테 들었어. 힘들었겠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괜찮네. 다들 건강하신가? 사람들은 정수를 위로하며 자리를 권했어요. 정수는 안도했습니다. 영자가 오지 않은 것 같았죠. 자리에 앉아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평온했습니다. 교수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학문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간 레스토랑 문이 열렸어요.
영자가 들어왔죠. 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자는 화려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격식 있는 이 자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죠. 영자는 정수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 아내 영자예요.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여기를 왜? 남편 모임인데 당연히 와야죠. 저도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영자는 정수 옆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 도대체 왜 온 거요? 영자는 정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났죠. 교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처음에 영자는 조용히 있었지만 와인이 나오자 영자는 계속 마시기 시작했죠. 한 잔, 두 잔, 세 잔.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교수님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영자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리려 했지만 영자는 정수의 손을 뿌리쳤어요. 왜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왜 말려요? 영자는 계속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수 교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정말 고고하신 분이에요. 너무 고고해서 사람 취급도 안 하실 정도예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교수의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 씨, 여기는 레스토랑이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영자는 김 교수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왜요? 제가 남편 칭찬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요? 김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제발 좀. 하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정수 교수님은 저를 학대했어요. 정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람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보았죠. 영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집에 가둬놓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제 아들도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조용히 하라고만 했어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교수님은 겉으로만 선비 같지 실제로는 저를 괴롭혔어요. 영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몇몇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영자를 바라보았죠. 정수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73년 동안 쌓아온 명예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가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 씨,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러시면 영자는 김 교수에게도 소리쳤습니다. 왜요?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은 정수 교수님의 진짜 모습을 모르세요.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가니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영자는 매니저에게도 소리쳤어요.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여기는 손님을 이렇게 대해요. 영자의 고함과 비명으로 고급 레스토랑의 품격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 노인네가 나를 학대했다는 영자의 날조된 폭로에 동료 교수들의 시선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예전의 정수라면 그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수는 영자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 밖으로 끌고 나가는 대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지금 이 상황 전부 CCTV에 찍히고 있죠?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물로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니 영상 보존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영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당신 지금 경찰에 신고한다고? 나 당신 아내야. 아내이기 전에 당신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정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영자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협박에 흔들렸던 노 교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 영자를 밀어낸 정수는 곧바로 제자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지금 바로 시작하자. 강남의 레스토랑이다.
목격자만 10명이 넘어 업무방해, 공연성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협박죄까지 전부 걸어버려. 하배, 그딴 건 내 인생에 없다. 전화를 끊은 정수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영자가 미처 가져가지 못하고 어지럽게 놓아둔 화려한 조화와 십자가, 장식품들을 거칠게 걷어냈습니다. 그것들을 거실 바닥에 내던지는 소리가 정적을 깨웠지만 정수의 눈빛은 갈수록 차갑게 가라앉았죠. 정수는 밤새 잠 한숨 자지 않았어요. 대신 책상 앞에 앉아 민준과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영자가 그동안 가로채간 카드 명세서와 인출 내역들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정리했습니다. 무너진 명예를 눈물로 닦는 대신 법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갈며 새벽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윽고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의 서재에는 침통한 눈물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정수는 밤새 잠 한숨 자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때 약속한 시간에 맞춰 민준이 묵직한 서류 뭉치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어제 레스토랑 매니저와 참석했던 교수님 3분의 진술서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특히 김 교수님은 영자의 주장은 평소 정수의 인품을 볼 때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영자한테는 통보됐나? 네, 방금 전 내용 증명과 함께 고소장을 발송했습니다. 민준이 가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서재에서 서예를 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거친 필체로 한지 위에 단이라는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쾅쾅거리는 거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더니 이미 짐을 싸서 나갔던 영자가 미친 듯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직 반납하지 않았던 보조키를 이용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송달받은 법원 서류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소장과 가처분 통지서를 확인한 모양이었습니다. 영자가 서재 문을 쾅 닫고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진짜 나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나니까 당신 같은 노인네랑 살아준 거지.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정수는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영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명자, 그 가증스러운 입 좀 다물어. 평생을 교수님 소리만 듣던 정수의 입에서 나온 거친 반말에 영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수는 한 걸음 다가가 영자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아주 영리한 줄 알지? 내 건강 걱정하는 척 연기해서 비밀번호 따내고 내 딸 피눈물 묻은 돈으로 내 아들 손목에 금시계 채워주니까 천국이라도 온 것 같았어. 착각하지 마. 이제부터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내 상상보다 훨씬 더 처참할 테니까. 영자가 입을 달싹거리며 반항하려 하자 정수는 민준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영자의 발밑에 던지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게 뭔 줄 알아? 횡령, 사기, 그리고 내가 저지른 명예훼손 고소장이야.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내 물건 다 빼서 꺼져. 1분 늦을 때마다 내 아들 손목에 찬 그 롤렉스, 횡령 공범의 증거물로 경찰에 제일 먼저 넘길 거야. 내 딸은 컵라면 먹을 때 네 아들은 내 돈으로 명품질하며 호강했지. 그 대가로 네 아들 인생의 빨간 줄 그어지는 꼴.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줄게. 영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정수는 이제 영자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다시 붓을 들었죠. 살고 싶으면 당장 내 아들한테 전화해. 내가 시키는 대로 법정에서 내 죄다 풀지 않으면 그 시계 찬 손목에 수갑 채워버리겠다고 말이야. 알았어?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자의 아들 현우였어요. 정수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교수님, 저 현우예요. 제발 저는 고소하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엄마가 교수님 돈 훔친 거 제가 다 증언할게요. 현우의 비겁한 비명이 서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그토록 금지옥엽 아끼던 아들의 배신에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3세 노 교수의 반격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고 그 속도는 영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야! 혼자 외로워 죽어버려! 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대답 대신 서재 문을 굳게 닫았죠. 문 너머로 영자의 악에 바친 욕설이 멀어져 갔습니다. 이윽고 찾아온 정적.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6개월 만에 되찾은 안식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밤 오랜만에 깊고 단잠을 잤어요. 그 후로 몇 달간 지리한 법정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영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끝까지 횡령을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제 살 길을 찾아 돌아선 아들 현우의 증언과 민준이 확보한 확실한 물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영자의 궤변이 법정을 채울수록 그녀의 추악한 민낯만 만천하에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최종 선고일. 정수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수척해진 얼굴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영자가 있었죠. 침묵이 흐르는 법정 안 모두의 시선이 재판장을 향했죠. 재판장은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피고 영자는 원고 정수의 동의 없이 8천만 원 가까운 금액을 인출한 것으로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또한 다수의 증인 앞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출 금액 전액과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 이혼을 허가한다. 정수는 법정에 앉아 그 판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나 기쁨이 아니라 안도였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영자는 법정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서며 민준이 정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아니에요, 교수님. 교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비록 잃어버린 시간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나의 존엄만은 지켜냈다라고 말이죠. 정수는 곧장 자신의 개인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공부하던 딸 지훈이 생각나 그동안 아껴두었던 돈의 일부인 500만 원을 딸에게 송금했습니다. 잠시 후 지훈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갑자기 이게 뭐예요? 정수는 오랜만에 지훈의 목소리를 들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죠. 지윤아, 내가 힘들게 공부하고 있잖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지훈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근데 아빠는 괜찮으세요? 응, 나는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윤아. 전화를 끊고 정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2주 후 정수의 서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한 조화와 십자가, 장식품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정수의 서예 작품들이 다시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새로운 붓들이 붓거리에 꽂혀 있었죠. 벼루에는 새로 갈아놓은 먹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차를 끓이고 먹을 갈았어요. 그리고 붓을 들어 글자를 쓰기 시작했죠. 오늘은 정중동을 쓰기로 했습니다. 고요함 속의 움직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그 안에서는 생명력이 흐르고 있다는 의미였죠. 정수는 그 글자가 지금 자신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고 고요하지만 생동감이 넘치는 삶. 작품을 완성하고 정수는 붓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작품을 바라보았죠. 한 달 후, 정수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김 교수와 몇몇 동료들이었어요. 그들은 서재에 들어서자 감탄사를 연발했죠. 정수야, 이 작품들 정말 훌륭하구나. 예전보다 더 깊이가 있어 보여.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네. 요즘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 김 교수는 정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정말 좋아 보여. 지난번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놓이는구만.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네. 그들은 거실로 나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용하고 품위 있는 대화였습니다. 정수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김 교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수야, 외롭지는 않아?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더군. 나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놓이네. 동료들이 돌아간 후 정수는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죠.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늘했지만 상쾌했죠. 3개월 후 정수는 아침 루틴을 완벽하게 회복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서재로 감옥을 갈고 붓을 들어 글자를 썼죠.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붓이 한지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정수에게는 음악처럼 들립니다. 오전에는 서예를 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었어요. 저녁에는 딸 지훈과 화상 통화를 했고 밤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셨죠.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단순한 일상이지만 정수에게는 완벽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발신인은 영자였습니다. 정수는 편지 봉투를 뜯어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영자는 비참한 원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들 현우와 교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적혀 있었죠. 교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는 가증스러운 구걸이 종이 가득 채워져 있었죠. 하지만 정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헛웃음이 났어요. 영자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외로움을 타인에게 전가하며 상대를 이용하려 들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답장을 쓰기 위해 펜을 드는 대신 서재 구석에 놓인 문서 파쇄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드르륵. 가느다란 종이 줄기가 되어 쏟아지는 그녀의 국어를 바라보며 정수는 비로소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수의 평온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정수는 파쇄된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비우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재에는 다시 맑은 묵향만이 감돌았죠. 6개월 후 정수의 서재에는 새로운 작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정수가 완성한 서예의 작품들이었습니다. 각각의 글자들은 정갈했고 균형이 잡혀 있었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작품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를 되찾았구나. 어느 겨울 저녁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서재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고 고요한 눈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훈이었습니다. 아빠, 저 이번 겨울방학에 한국 가요. 아빠랑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디로 갈까? 아빠가 좋아하시는 산사로 가요. 조용한 곳으로요. 좋다. 그렇게 하자. 아빠, 요즘 행복하세요? 정수는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행복하단다. 다행이에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아빠가 다시 아빠만의 고요함을 되찾으셨다는 거요. 지금 이 목소리가 제가 평생 기억하고 싶은 아빠의 가장 행복한 목소리예요. 지윤아, 고맙구나. 뭐가요? 내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 딸이어서 행복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다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정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침묵은 고립이 아니라 안식이었구나.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향했어요.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종이를 펼치고 먹을 갈고 붓을 들었죠. 그리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심시도 평범한 마음이 곧 도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화려하지 않아도 시끄럽지 않아도 혼자여도 평범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말이죠. 작품을 완성하고 정수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죠. 고요하고 아름다운 눈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눈을 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시계 소리가 서재를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정수에게는 평온함으로 들렸죠. 정수는 깊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정수는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지독한 외로움을 피하려다 뼈를 깎는 괴로움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채워주는 온기보다 나 스스로를 지켜내는 고요함이 훨씬 더 따뜻하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상심이 깃들기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